김승태는 이재명을 잡을 스모킹건인가 아닌가. 이 김승태가 잡혀 들어오자 다들 새삼스럽게 깡패들이 이 나라에서 대기업 집단을 만들었다는 것에, 깡패들이 재벌이 됐다는 것에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조폭과 재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정치 권력이 조폭의 배경이 되면서 조폭들의 무자본 M&A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방울 뿐 아닙니다. 그리고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을 먹었던 KH그룹만이 아닙니다. 무슨 건설, 무슨 회사들, 조폭 그룹이 한둘이 아닙니다. 언론은 이제 와서 이재명, 김승태 이 두 사람의 3대 의혹을 주목했습니다. 상방울의 대북사업, 경기도와 함께 움직였다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김승태는 이재명을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김승태는 취재진에게 이재명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상방울 전환사채 중에 이재명 변호사비로 흘러들어간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이태영 변호사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이재명 역시 13일 유튜브 채널에서 김승태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승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상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일을 입은 것밖에 없다. 정말 지나가는 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13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이화영 공판에서 이와 상반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승태 전 비서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장 출신이니 비밀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음모죠. 음모는 김승태와 이재명, 이화영 등이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김승태는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받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대북사업입니다. 상방울은 이재명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5월 당시에 이화영 평화부지사, 그리고 아태입 회장이죠. 안부수라는 자, 이런 자 등의 도움으로 중국 단둥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광물 개발 등 6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방울은 2018년부터 2019년 640만 달러, 당시 환율로 72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원됐죠. 검찰은 김승태가 안부수를 통해 47만 달러를 대북사업 로비 자금으로 북한 조선 아태위 김영철 위원장과 그리고 송명철 부실장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한번 처형됐죠. 한편 이화영은 2019년부터 2022년 김승태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상방울은 경기도와 아태입이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이 두 차례 공동 개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상방울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변호사 비용 22억 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작년 9월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방울 전환사채 일부에서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재명 등과 상방울의 관계에 비추어 관련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 이재명의 변호인이던 이태영 변호사와 이 나승철 변호사도 상방울 계에서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사회이사하는 명목으로 보입니다. 돈은 엄청나게 받았죠. 한편 검찰은 김승태 체포 48시간 직전인 어제 새벽 0시 40분쯤 이 김승태에 대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또 있죠. 이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쏙 빠졌습니다. 아마도 이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구속 이후에 본격적으로 벌일 모양입니다. 그러자 김승태는 어제 19일 오후 2시 30분에 수원지법 김경록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를 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포기한다. 자, 그러나 변호인이 밝힌 이런 이유보다는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붙잡힌 만큼 영장 발부를 피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김승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길 역시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승태의 구속이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검찰 수사에 스모킹건이 될까요? 언론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이 김승태가 예상과 달리 처음부터 돈 문제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1월과 그리고 2019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시비를 발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승태는 입을 꽉 닫았습니다. 자금 형성 설계와 운영은 재경총괄본부장이 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재경총괄본부장이 안다. 김승태가 말한 재경총괄본부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김승태의 매제입니다. 이 김승태의 매제는 언론에서 금꼬지게라고 부르는 김모라는 자입니다. 이 김모는 김승태가 귀국을 결정하자 자신도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를 하고 귀국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신문이 크게 났죠. 그런데 그러다가 김모는 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현지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는 A모라는 자가 바로 이 김모의 귀국 의사 번복을 종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비 발행은 변호사비 대납이나 대북 송금 등 비자금의 용처와 관련된 모든 의혹의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로 김모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상방울이 복잡하다는 자금관계는 김승태의 매제 김모 외에는 일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모가 김승태의 목줄을 쥐고 있는 키맨인 건 분명하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어떻게든 귀국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한편 상방울 전 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화영 방용철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엄모가 아까 말씀드린 엄모가 대표적입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재명, 이화영, 김승태 커넥션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이 엄모는 정인석에서 말을 약간 비틀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조사에서는 잘 아는 사이였다고 진술을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 이 정도로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와서는 기자들에게 친분이 있다는 설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들었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태국 등지에서 김승태의 도피 생활을 거들던 수행비서격인 박모가 이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히자 아주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박모가 잡혔다. 박모는 차명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여러 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돈다발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1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모는 17일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승태 근거 전에 태국 숙소에서 머물던 그는 캄보디아로 달아나는데 입국을 하려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 사실이 드러나 국경 근처에서 곧장 체포가 된 겁니다. 그 박모에게는 또 김승태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 물품도 발견이 되는데 검찰은 박모를 송환하는 대로 이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 박모는 상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김승태와 양승길 등 주요 피의자들의 출국에 수사를 받지 못하게 도피를 도왔습니다. 핵심 인물이죠. 그는 김승태의 지시로 상방울 임직원들의 항공권을 예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박 씨는 김승태, 양승길 등과 함께 태국에 머물면서 이들이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태국 이민국의 검거가 되자 캄보디아로 도주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 중인 박 씨는 국내에 있는 지인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오자 이 김승태의 도피를 도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검찰은 김승태의 심부름을 해온 조카 서모, 이 서모라는 자의 검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모는 김승태와 함께 태국에서 생활하면서 김승태가 측근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알 수 있는 인물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승태가 아무리 조폭 특유의 의리로 입을 닫아도
범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김승태 등이 저지른 범죄가 내세울 게 없는 파렴치 잡범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이 망원시장에서 검찰 소환에 대한 답변을 했죠. 이재명은 왜 재래시장에서 검찰 소환에 응한다는 일장 연설을 했을까요? 이재명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뒤로 어느 쪽으로도 나가지도 못하는데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이재명은 이틀 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이재명은 18일 오후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 참 비장해 보입니다. 이재명은 검찰 출석 일자를 두고 검찰은 정치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하느라 일반 형사사건도 처리 못해 미제 사건이 사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 한다며 제 마음대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수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해야겠으니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 참 놀라운 배짱입니다. 그 뒤에 한 말인데 우리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애정도 많고 관심도 많지만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길 바란다며 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다. 정말 비장합니다. 이재명이 간다고 한 28일은 하필이면 이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던 27일과 30일 그 이틀 사이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막다른 골목에서 검찰 출석을 택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불출석을 권유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왕 기소될 거니 말을 나갑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재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변명을 계속했습니다. 민간 개발을 하지 않고 공공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냐? 제가 보기엔 똑똑한 검사면요 2시간이면 입증이 가능한 범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린 자기 변명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이 28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하자 수사팀과 협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 출석 날짜를 28일로 알렸지만 실제 소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 최소 2차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장동과 위례개발 사업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돼서 의사결정권자였던 성남시장에게서 확인할 부분이 많다. 무려 11년간이나 긴 세월 진행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결재권자였던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설계했다고 얘기를 한 이재명 시장에게서 확인을 할 게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어쨌든 대장동 게이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번에는 또 백현동 게이트가 이재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백현동 옹벽 아파트 50m 옹벽 아파트. 이 백현동 개발 특혜도 민간업자에게 3천억이 넘는 부당 이익을 몰아주는 사건입니다. 더욱이 백현동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던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시키는 특혜와 그리고 100% 임대아파트 허가를 받아놓고 결국 나중에 90%는 일반 분양으로 돌리는 또 다른 특혜를 부여해서 처음부터 불법의 냄새가 너무 짙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개입된 자로 이미 김인섭이라는 자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자입니다.
이러니 이재명에게는 현 상황이 첩첩산중인 것입니다. 그는 과연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사정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올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답답해 하실 겁니다. 자, 서울동부지검은 19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전직 장관과 청와대 인사참모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백홍규 산업부 장관, 그리고 유영민 과기부 장관, 이분 나중에 비서실장까지 했죠.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김봉준 인사비서관, 이런 전식들입니다. 그리고 보니 저는 요즘 사람들 관상을 보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관상이라기보다 나이 5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이력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나이 50이 넘은 자가 쌓아간 과거를 감출 길은 없다. 그자의 눈빛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설령 아무리 고관대작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이제 대장동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의 죄책을 어떻게 보는지 그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보는 시각이 딱 드러난 겁니다. 바로 이재명이 뇌물 약속을 승인한 것을 공소장에 포함을 한 것입니다. 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의 추가 공소장이죠. 이 공소장이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 검찰은 먼저 2014년 4월부터 6월 사이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과 의형제를 맺을 무렵에 이 유동규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그래 김만배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유동규가 이 제안을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결국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것이다, 이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다시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에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배분 과정을 다 짜고 이건 이재명 몫이 바로 김만배 몫 정도로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를 한 후에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등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비사실로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러자 동아일보는 자사가 입수를 한 A4 용지 57쪽 57장 분량의 공소장에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100만 6회 146회 등장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14번, 그리고 승인했다는 표현은 18번 적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표현도 무려 32차례나 됩니다. 이로써 이재명이 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판단을 검찰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누가 결정을 했겠느냐, 누가 설계를 했겠느냐. 자신이 보고받고 자기가 모두 결정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검찰은 2013년 4월에 이재명이 유동규에게
1공단의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으며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이를 청하동인 4호 남욱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때 유동규는 남욱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1공단 공원화에 집착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수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눈 감아줬다는 게,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전부 다 몰아주는 것에 이재명이 동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을 반복적으로 소환하는 데 대해 이 민주당이 반발을 했죠.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맞받았습니다. 또 민주당 김종민이 멋있는 발은 그만해야 한다고 말을 하자 한동훈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멋있는 말인지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를 따져야 한다. 자, 그러고 보니 이 말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동훈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자신은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의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좌표를 찍어서 선동한다. 거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할 말 하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인데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주었는지 의문이다. 참 맞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절대 비난받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권을 누가 줬을까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들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호도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반론적으로 사실관계를 상식선에서 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문답이 바로 유세가 됐습니다. 한동훈은 제1야당 대표를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 사건들은 단 하나도 당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 비리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연관된 정치적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토착 비리 사건이다. 이어서 그 사건들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수사를 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해 여러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죄는 엄청나게 저질러 놓고 무슨 한꺼번에 한 곳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타령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이재명을 성남FC 사건에 이어 대장동 피의자로 나오라고 통보하자 쪼개기 소환으로 모욕주기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사건을 갈라치게 한 것은 바로 문재인 검찰입니다. 예컨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는데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배당 딱 하루 만에 수원지검으로 넘겼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KBS의 거짓 정보를 흘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함께 불거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이정수 지검장 시절인 2021년 11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지청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당시 성남지청장은 친정권 검사로 유명한 박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자신들이 수사하지 않고 또 분당 경찰서로 넘겼고 다시 경기남부 경찰청으로 사건이 갔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선 시간을 끌며 사건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건이 여기저기 갈라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을 둘러싼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자,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20일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아주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설계도 이재명 시장이 하셨다. 천재 같지 않냐고 하면서 확정이익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설명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확정이익 얼마 딱 나눈 것도 이재명 시장이 했다. 이 얘기입니다. 정민용은 또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사안은 이재명 시장이 결정을 해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얘기를 해서 지시한 것이다. 이 같은 증언은 유동규 측이 정민용에게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게 된 배경을 유동규 측이 묻자 정민용이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정민용은 남욱의 대학 후배죠. 서강대 후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남욱이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투자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이익을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민용이 말한 확정이익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로 얻는 이익을 사업 시행 전부터 1822억 원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데 불과 1822억 원으로 딱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 민간이 구성한 특수목적법인 SPC 성남의 뜰이고, 성남의 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더하기 한 주,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는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갔고 4040억 원은 7% 지분이 있는 화천대유가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정민용이 공모를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고 대신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이들을 기소를 한 것입니다. 회계사이자 천화동인 노 정영학이 2014년 10월에 만든 대장동 사업계획서에는 확정이익 제공, 이 사업자가 지시한 확정이익 제공,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대장동 공모지침서 발표 4개월 전에 바로 이 같은 확정이익 문구가 이미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5년 1월 확정이익 문구와 관련해 정영학이 유동규에게 제안을 했고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를 한 뒤에 승인을 얻었다. 이후에 유동규가 정민용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재명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유동규도 검찰 조사에서 확정이익에 관련해서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민용도 이날 재판에서 남욱, 유동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이 문재인 정권 말에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팀은 윗분의 배임 혐의를, 윗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윗분의 배임 혐의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7월에 새 수사팀을 꾸린 뒤에 인사 이동을 다 해서 새 수사팀을 꾸린 뒤에 비로소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습니다. 또 유동규, 남욱 등이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면서 수사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제 대장동의 경우 정진상, 김용, 이 이재명이 최측근 두 사람까지 구속 기소됐고 드디어 이재명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악마는 반드시 죗값을 치릅니다. 그것이 망고의 진리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